세계가 외면했더니 괴물이 된 나라 한국.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총도, 자원도, 동맹도 없던 나라. 도와달라고 울부짖지도 않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던 곳. 심지어 가장 가까워야 할 동맹마저 위기 때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가 줄을 서고 있습니다. 협상장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쪽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그들이 되었습니다. IMF 때 망한다고 조롱했던 나라가 지금은 외환위기 대응을 컨설팅해주는 나라가 되었고, 핵 위협에 벌벌 떨던 국가가 이젠 미사일을 맞아도 전 국민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무려 40년간 나토와 유럽 외교전선에서 전략만 짜던 프랑스의 노 전략가가 직접 한국 땅을 밟고 목격하고는 이건 보고서가 아니라 충격 고백이다라고 말하며 글로 남겼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나라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강해졌고 이제는 그 누구보다 무서운 나라가 됐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샤를 르몽입니다. 프랑스 파리 근교에서 태어나 외교, 안보 전략 분야에서 40년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나토 전략사령부에서 복무했고 지금은 유럽 전략연구소에서 분쟁 이후 생존 국가들의 전략을 분석하고 있어요. 그동안 수많은 전쟁을 봤습니다. 유고 해체, 시리아 내전, 르완다 학살 모두 제 책상 위에 올라온 보고서였죠. 그동안 중동, 발칸, 아프리카 내전 수십 건을 다뤘지만 정작 한국 전쟁 초기를 본 순간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이 38선을 넘자마자 탱크를 몰고 서울로 향했죠. 당시 유엔은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았고 미국은 토요일 밤이라 반응이 늦었으며 일본은 침묵했습니다. 모두가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국 정부는 불과 사흘 만에 수도를 내주고 남쪽으로 후퇴합니다.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나라라면 항복하거나 망했겠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정말 이상하리만큼 달랐습니다. 수도는 빼앗겼는데 정부는 전남까지 피난을 가서 방송을 이어갔고 국민들은 도망치기보다 자원 입대를 시작했습니다. 부산항에는 부모와 자식이 서로 등을 밀며 네가 가서 싸워라 하는 장면이 실제로 포착됐더군요. 이런 광경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동유럽에서도 못 본 장면이었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외침을 들으면서도 이 나라는 도움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엔군이 오기 전 한국은 이미 12개 도의 민방위 체계를 만들고 자전거에 탄 학도병들이 기관총을 짊어지고 산을 넘고 있었어요. 총알도 제대로 없었고 전차는커녕 장갑차 한 대 없이 싸웠는데 그게 가능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국가가 아니라 생존 본능이 체화된 공동체였어요. 명령이 없어도 움직이는 국민, 지원이 없어도 생기는 병참, 지원군이 없어도 돌아가지 않는 전선. 놀라운 건 그 누구도 도와달라며 외교전을 벌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단 한 차례 국제사회를 향해 플리즈라고 말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전쟁이라고 말했어요. 한국 국민들도 마찬가지였죠. 도와주면 좋고 안 도와줘도 간다는 태도였어요. 그 냉혹한 홀로서기의 정신이 바로 이 나라의 시작이었더군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혼자 싸우는 나라였어요. 그건 패배가 아니라 설계였다는 걸요. 그래서 이 보고서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한국을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은 누구보다 빨리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한국 전쟁 당시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진실에서 큰 충격을 받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한국이 목숨 걸고 만든 동맹이 위기 앞에서 칼날처럼 돌아선 순간들이었죠. 처음엔 전략적 오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문서를 하나씩 열어볼수록 그것은 오해가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도움이 아니라 통제를 원했던 동맹, 신뢰가 아니라 계산을 택한 우방. 한국은 그런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당했습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피살됐을 때 국가는 사실상 공백 상태였고 국내는 대혼란이었죠. 그런데 미국은 외교 경로로 이렇게 통보합니다. 한국의 독재가 끝나게 해주십시오. 정권 공백기에
내정 불안을 틈탄 조건부 지원. 한국은 즉시 반발했고 그날로 자주 국방 계획을 다시 꺼냈습니다. 다음은 1980년 광주였습니다. 시민들이 총칼 앞에 무참히 쓰러지던 순간 주한미군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계엄군의 이동을 사전 공유받고도 막지 않았다는 기록까지 존재합니다. 그게 동맹입니까? 그건 보호가 아니라 묵인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냉전 논리 속에서 한국을 전략기지로만 본 겁니다. 인권보다 안보, 국민보다 협정이 우선이었어요. 그 속에서 국민들은 동맹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믿는 법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은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는 이런 상황을 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1981년 한국은 정보 독립을 선언하며 자체 위기경보 체계와 통신망 이중화를 추진합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정보가 미군을 통해야 움직였는데 이제는 한국이 먼저 탐지하고 먼저 움직이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선언이었죠. 그리고 가장 인상 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3년 미얀마에서 일어난 아웅산 테러. 북한 공작원이 한국 대통령을 암살하려다 실패했죠. 당시 미국은 일시적 침묵으로 일관했고 일본은 중립을 고수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단호하게 대응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억한다. 그리고 대응도 우리가 직접 한다.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한국은 요구하지 않았어요. 다만 스스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고 선언했을 뿐이었죠. 동맹이 칼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운 나라. 그래서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칼날을 견디며 더 강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외교적 자존감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 자존감을 배신당한 자리에서 다시 쌓은 나라였습니다. 지금까지의 한국 외교사와 군사사를 살펴본 저는 한 가지 질문에 자꾸 발목을 잡혔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버텼지? 세계 어느 나라든 배신과 고립이 겹치면 흔들립니다. 심지어 무너지죠. 그런데 한국은 한 번도 나라 전체가 무기력에 빠진 적이 없어요. 누군가를 믿었다가 실망하고 그걸 스스로 소화해내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정상입니까? 그 의문을 안고 한국 곳곳을 직접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충청도 어느 작은 시골에서 아주 늙은 노인 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외환위기 때 공장을 팔아 공장 노동자 월급을 대신 준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묻자 그는 담담히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안 버티면 다 무너지거든요. 누가 해주겠어요. 우리가 해야지. 그 짧은 말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근본을 보여주는 결정적 문장이라고 느꼈습니다. 한국은 항상 무너질 타이밍에 있었습니다. 전쟁, 독재, 금융위기, 정권교체, 외교 단절, 미사일 도발. 이 나라의 고요했던 시기가 있긴 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버텨냈습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저는 답을 제도나 리더십에서 찾으려 했지만 틀렸습니다. 진짜 답은 국민이었습니다. 한국 국민은 이기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법을 어릴 때부터 배운 사람들이었죠. 부모는 자식에게 지는 건 괜찮지만 도망치진 말라고 가르치고 군인은 병사에게 우린 작전이 아니라 의지로 버틴다고 말하더군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쏘았다는 뉴스가 떴을 때 서울 지하철 안의 시민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냥 신문을 넘기고 스마트폰을 보며 출근길을 계속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전쟁이 다시 터질 수도 있는 그 순간에 왜 아무도 동요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공포를 모르는 게 아니라 공포에 무릎 꿇지 않는 법을 체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나라엔 너무도 많은 평범한 영웅들이 있어요. 그들은 뉴스를 만들지도 방송에 나오지도 않지만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한국을 승리의 나라가 아니라 버티기의 나라로 만든 진짜 동력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해 이긴 나라 아닙니다. 견뎌서 살아남은 나라, 그게 진짜 한국이었어요.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 나라는 강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다. 살아남아서 강해진 것이다. 그 순서가
한국을 설명하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한국이 이렇게 위험한 위치에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지도 하나를 펼쳐놓고 주변국을 다시 하나씩 짚어보았죠. 북쪽은 핵을 들고 위협하는 북한, 서쪽은 영해와 항공방을 침범해오는 중국, 동쪽은 역사전쟁을 벌이는 일본, 북동쪽엔 푸틴의 러시아, 그리고 남쪽은 뚫려있는 해상 무역로. 사실상 사방이 다 위협이에요. 한국은 물리적으로 동맹보다 적과 더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지하철은 평소처럼 운영되고 중국 어선이 영해를 침범해도 해경은 조용히 진압하고 일본이 외교전에서 도발해도 외교부는 감정 없이 맞대응합니다. 이건 준비된 침착함이었어요. 그걸 뼈저리게 느낀 사건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서울에서 열린 다자안보 포럼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는 속보가 회의 도중에 떴어요.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죠. 미국 대표는 핸드폰을 들고 백악관에 보고했고 일본 외교관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표는 묵묵히 앉아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하시죠. 이건 어제 예상된 시나리오입니다. 모든 참석자가 멍하니 그를 쳐다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 순간 한국이 단순한 중견국이 아니란 걸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위험에 무감한 나라가 아니라 위험을 일상처럼 계산하는 나라였던 겁니다. 심지어 미사일 떨어진 그날 밤 서울 시민들은 노래방에 있었고 주말 예약 레스토랑은 만석이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면을 알고 나니 납득이 갔습니다. 한국은 70년 넘게 전시 국가로 살면서도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지 않는 법을 체득한 나라였어요. 시민 개개인이 정부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준비가 돼 있고 군은 단지 총을 드는 조직이 아니라 국민 신뢰의 집약체였습니다. 심지어 예비군 제도는 전시엔 1천만 명 이상이 즉시 전투력으로 전환되는 구조더군요. 이건 군사력 이상의 의미예요. 국가 전체가 하나의 방어망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도 존재하는구나. 전방이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포위돼 있으면서도 웃을 수 있는 나라. 그 모든 역사를 가능하게 만든 비밀은 하나였어요. 한국은 이미 수십 년간 비상 상황을 일상처럼 살아온 나라였던 겁니다. 저는 유럽에서 40년 동안 외교 전략을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협상장에서 먼저 말하는 쪽이 진다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죠. 그래서 외교관의 입은 조심스럽고 단어 하나에도 수십 번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몇 해 전 싱가포르에서 열린 동아시아 안보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한국의 외교사절이 나란히 앉아 있었죠. 북핵 문제와 반도체 공급망,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문제까지 모두가 서로를 향해 기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국 대표가 단상에 올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쪽에 손을 내밀겠습니다. 순간 회의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국과 일본 쪽의 몇몇 외교관은 눈빛이 흔들렸고 중국 대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장면을 절대 잊지 못해요. 한국은 동맹을 말하지 않았고 지원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건을 제시했어요. 이 기준에 맞는다면 우리는 당신과 협력할 수 있다. 이건 약소국의 태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전략국가의 언어였어요. 이후 회의에서 미국은 한국에 중재 요청을 했고 중국은 별도로 한국 대표단과 비공식 회담을 원했으며 일본조차 지소미아 군사정보협정 복원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하더군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후방이 아니라 국제 외교의 중심축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게다가 한국은 말뿐인 외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후협약, 원조개발, 반도체 협력, 방산 협력까지 자신이 가진 실력을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이건 그 어떤 외교적 수사보다 강력한 무기예요. 이후에도 다양한 자리에서 한국 외교를 목격했습니다. 2022년 유럽 방산 박람회에서는 한국 외교관이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와 동시에 협상을 진행하면서
단 한 번도 우리 무기를 사주세요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 나라의 조건이 우리 기술 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국격의 문제였습니다. 자기 가치를 알고 협상을 주도하는 나라. 한국은 이제 외교에서 구걸이 아닌 선택을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엔 수십 년간 견뎌온 생존의 기억이 있었죠.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기에 이제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나라. 바로 그것이 제가 목격한 한국 외교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문득 1997년 한국이 떠올랐습니다. 그해 가을, 한국이 무너진다는 뉴스가 유럽 시장을 휩쓸었어요.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던 나라가 순식간에 외환위기에 빠졌다는 사실에 시장 전체가 충격을 받았었죠. 자료를 찾아보니 당시 세계은행과 IMF는 냉혹했습니다. 고금리, 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 노동 유연성. 조건은 독극물 수준이었고 대부분의 나라는 그런 조건을 받아들이며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국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 요청을 하던 그날 서울 강남의 몇몇 대기업 본사에선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들이 스스로 공장과 자산을 담보로 내놓고 있었던 거예요. 현대, 삼성, LG, SK. 지금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의 수장들이 정부에 민폐 끼치지 않겠다. 해고보다 월급 반납을 선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지어 몇몇 CEO는 자신의 월급을 1원으로 낮추는 결정을 내렸고 비상경영회의에서 이 순간부터 우리 회사는 국가의 일부다라고 선언한 사례도 있었어요. 그걸 보고 세계 각국들이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이건 언론 플레이겠지. 하지만 한국 언론은 그런 걸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실제 행동이었고 기업가들이 진짜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부보다 앞서 기업이 자산을 팔고 구조를 바꾸고 해외 지점장을 본사로 불러들여 위기 대응 TF를 꾸렸어요. 그건 위기 극복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공동체가 국가다라는 철학의 실천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외국이 도와줄 거다는 생각 없이 진행됐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은 자기 금융기관을 보호하느라 바빴고 일본은 한국과 통화스와프 체결을 약속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했죠. 유럽은 구경만 했습니다. 그 속에서 한국은 자력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자영업자들은 직원 해고 대신 일시 휴업을 택했고 대학 교수들이 급여를 유예하겠다는 성명서를 냈으며 노조마저 지금은 투쟁보다 생존이 우선이라고 선언했어요. 그 자료들을 보면서 충격을 넘은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국가라는 이름 아래 기업과 시민이 동시에 자발적으로 움직인 유일한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IMF가 줄 수 없는 해답이었고 월가가 배울 수 없는 정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도와달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먼저 움직였을 뿐이었죠. 이후 한국은 2년도 안 되어 외환위기에서 벗어났고 2000년대 초반 다시 아시아 경제의 중심으로 복귀합니다. 그 당시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구제받은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를 구조한 민족이다. IMF 이후 한국 발전 자료를 찾아보면서 또 한 가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이 나라는 무너졌다가도 이렇게 빨리 복귀하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서울 강남의 한 공공정책연구소에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보고서, 설문지, 정책백서들을 보게 되었어요. 처음엔 무슨 문서가 이렇게 많은가 싶었죠. 그런데 그걸 몇 장만 넘겨보는 순간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이 나라는 총으로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문서로 전쟁하는 나라였습니다. 단일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3,700페이지. 거기에 각시, 도별로 따로 훈련 매뉴얼이 있고 상황별 시나리오까지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구조였어요. 그날 들은 한 문장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돌발 상황을 미리 문서로 설계해둡니다. 그게 단지 종이 더미가 아니었어요. 코로나19 때 그 진가를 다시 목격하게 됩니다. 전 세계가 방역의 혼란을 겪고 있을 때 한국은 확진자 동선 추적 시스템, QR 기반 출입 관리, 신속 진단 체계, 그 모든 게 이미 예전부터 만들어둔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작동되고 있었던 것이었죠. 보건당국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이미 3년 전부터 훈련해왔습니다. 이름만 달랐을 뿐이죠. 대부분의 나라는 사건이 터진 후 매뉴얼을 만들지만 한국은 사건이 터지기도 전에 이미 가상의 위기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행정이 아니라 전략이었어요. 심지어 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참관한 국방연구원 세미나에서 장군들이 군사훈련이 아니라 재난과 사이버전 시나리오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민간과 군, 정보기관, 지방정부 간의 자동전환 체계까지 구축돼 있었어요. 이쯤 되면 전쟁이 총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걸 실감하게 됩니다. 한국은 이미 예측과 설계로 재난을 이기는 나라였던 거죠. 그리고 그 기반엔 국민이 있었습니다. 서울역 근처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던 한 노인은 시에서 매뉴얼이 오면 우리는 바로 움직여요. 그 어느 나라도 문서 하나로 국민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가능합니다. 그 문서가 거짓이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생존의 산물이라는 걸 모두가 알기 때문이에요. 요즘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국은 전쟁을 군인보다 공무원이 먼저 준비하는 나라다. 보고서 한 장이 사단 하나보다 강할 수 있다는 걸 한국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면 가능합니다. 이 나라는 총 대신 시스템을, 대포 대신 시뮬레이션을, 외침 대신 문서를 들고 싸웁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 살아남은 방식입니다. 몇 달 전 파리에서 열린 국제정치연구포럼에서 제가 한국 이야기를 꺼냈을 때의 그 어색한 침묵. 유럽 학자들은 웃으며 물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였습니까? 그 웃음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래, 너희가 모르는 걸 내가 말해줄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았는지, 어떻게 배신을 견디고 고립 속에서 자립해왔는지 한국은 강해지기 위해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매일같이 참고 버티고 제 손으로, 제 가슴으로, 제 책임으로 하나하나 세워온 나라였어요. 이 나라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세계은행이 특별히 도와준 것도 아니고 G7 국가들처럼 식민지를 착취해 부를 축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고 그래서 오히려 강해진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사방이 적이었지만 그들은 평온했고 외교적으로는 항상 조건의 대상이었지만 그들은 먼저 제안했고 경제적으로는 수없이 무너졌지만 기업과 국민이 손잡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라가 강하다고 느끼게 된 순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시민들과 서울 시내 한복판을 걷던 날이었어요. 북한의 도발이 있던 바로 다음 날 모두가 침착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는 웃음소리가 났고 지하철에선 학생들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왜 이 나라 사람들은 두렵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을 감추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두려움을 일상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나라는 위기를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위기에 무너지지 않는 기술, 아니, 정신을 체화해버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지금 행정 시스템에도 국방 전략에도 경제 정책에도 스며 있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도움 없이는 안 되는 나라가 아니라 도움 없이도 해낼 수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떤 강대국보다 더 단단한 시스템을 가진 생존국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생존력이 앞으로의 시대에 진짜 강함의 정의가 될 겁니다. 이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 남긴 문장은 이것입니다. 한국은 외면당해서 고립됐고 고립돼서 스스로 일어났고 그 스스로의 힘으로 지금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이제는 압니다. 왜 그 누구도 한국을 쉽게 대하지 않는지를요.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는 도와주지 않아서 더 무서워진 나라라는 것을.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화력을 가진 나라, 전투기보다 빠른 인터넷을 가진 나라, 학생들조차 군인처럼 훈련받는 나라. 그런데도 한국을 그저 작은 아시아 국가라고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경고합니다. 당신은 지금 대한민국을 아주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끊임없이 강해지고 절대로 만족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며 가장 극한을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을 건드리는 순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후회할 기회조차 없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미군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클 존슨, 미 육군 2사단 소속 주한미군입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 저는 한국군이 그저 미군의 지원을 받는 보조 전력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한국군은 용감하지만 미국의 도움 없이는 힘든 군대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제가 직접 겪으면서 뼈저리게 깨닫게 될 줄은 몰랐죠. 한국에 배치된 첫날, 한국군 병사들과 인사를 나눴을 때의 일이 지금도 생생해요. 한 병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여긴 국방부가 아니라 포방부예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물었어요. 포방부가 뭐죠? 미국 국방부는 펜타곤이죠? 근데 한국 국방부는 포방부입니다. 포는 대포를 의미해요. 처음엔 유머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한국군과의 연합훈련에서 K9 자주포의 실사격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야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 현실이었다는 걸 온몸으로 깨달았어요.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한국군 장교가 태연하게 명령했어요. K9, 20문 사격 준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한두 발이 아니라 20문이라고. 곧이어 명령이 떨어졌죠. 사격 개시. 그 순간 경험한 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대지가 흔들렸고 공기가 진동했으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미국에서도 포병 훈련을 많이 봤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 정도의 화력을 퍼붓는 광경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추가 사격, 30문 진행. 30문이라고요? 미국이라면 이런 규모의 사격은 실제 전쟁 상황에서나 할 법한 수준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훈련장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는 말 그대로 할 말을 잃었어요. 사격이 끝나고 옆에 있던 한국군 병사에게 물었죠. 이게 훈련이라고요? 거의 실전급 화력 아닌가요? 그 병사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이건 그냥 평범한 연습 사격이에요. 제가 그동안 본 훈련들은 도대체 뭐였던 걸까요? 그제서야 포방부라는 별명이 농담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한국군 장교들과 식사하면서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한 장교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죠. 한국군의 포병 전력은 강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미국 기준에서 보면 지금 한국군이 가진 화력만으로도 이미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인데 말이죠. 저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건지 물었어요. 그러자 그 장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다시 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군이 화력을 쌓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얻은 교훈을 실천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1950년 한국전쟁 때 한국군은 탱크 한 대 없이 싸워야 했어요. 그때 당한 치욕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이 나라를 포방부로 만든 거였죠. 한국군 병사들과 더 친해지면서 그들의 생각도 더 깊이 알게 됐어요. 어느 날 한 병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항상 배고파요. 화력이요. 처음엔 그냥 웃었어요.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곧이어 그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진짜예요. 우리는 당해봤잖아요. 그 말에 웃음이 사라졌어요. 그는 농담을 한 게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죠. 훈련 후 한국군 병사들과 저녁을 먹을 때 자연스럽게 한국 전쟁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국 전쟁 당시 한국군이 얼마나 준비돼 있었나요? 제 옆에 있던 병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준비가 아니라 그냥 당했죠. 그리고 한국 전쟁 발발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한국군이 탱크 한 대 없이 전쟁을 시작해야 했던 상황. 북한군이 소련제 T-34 전차를 앞세워 남침을 시작했을 때 한국군은 제대로 된 대전차 무기조차 없었던 현실. 전선이 무너지자 군인들이 수류탄을 들고 적 전차 바퀴 아래로 뛰어들어야 했던 절박함까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게 우리 조부모 세대가 했던 전쟁이에요. 우리가 왜 화력에 집착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 순간 한국군이 강해지려는 이유가
강대국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두 번 다시 그런 치욕을 겪지 않기 위해 이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몇 주 후, 저는 미군과 한국군 간의 합동 포격 훈련에 참가했어요. 훈련 중 휴식 시간에 한국군 장교가 농담처럼 이런 말을 했죠. 우리 군은 화력 부족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미군 병사들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저는 묘하게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눈빛에서 이게 농담이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요. 이 병은 절대 만족할 수 없는 무서운 불치병입니다. 웃으며 말하는 그의 말 속에는 심각한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군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끝없이 발전하는 군대였죠. 그리고 이런 태도가 바로 한국군을 세계 최강 수준으로 만든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어요. 한국군 고위 장교와 식사할 기회가 있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한국군의 화력은 전 세계 최강 수준 아닌가요? 그런데 그는 뜻밖의 대답을 했어요. 아직 부족합니다.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부족하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듣고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그들은 충분하다라는 말을 절대 입에 담지 않았고 항상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의 역사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군사적인 면 말고도 한국의 일상에서도 극한을 추구하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음식이었죠. 훈련이 끝나고 한국군 병사들과 함께 PX에 갔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불닭볶음면이라는 걸 보게 됐죠. 이게 그렇게 맵다고. 저는 미국 군인이니까 매운 음식쯤이야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 병사들이 웃으며 권하는 불닭볶음면을 아무 생각 없이 먹었죠. 첫 입을 먹는 순간 저는 인생의 실수를 깨달았어요. 혀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난 정도가 아니라 핵폭발이 일어난 것 같았어요. 목구멍이 타들어가고 입안이 마비된 것 같았죠. 저는 급히 물을 찾았어요. 하지만 한국 병사들은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물 마시면 더 맵습니다. 물도 마시면 안 된다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은 우유나 바나나를 먹으라고 조언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불닭볶음면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나라 사람들은 대체 무슨 일을 겪어왔길래 이런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간신히 면을 삼키는데 옆에 있던 한국군 병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불닭볶음면 정도는 간식이에요. 진짜 매운 건 따로 있어요. 그러면서 보여준 게 핵불닭볶음면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매운맛을 더 강하게 하는 핵불닭 소스까지 따로 판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 병사들은 그걸 추가로 넣어서 먹고 있었죠. 미국에서는 이 정도의 매운 음식은 처벌 수준으로 여겨져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정도는 매운 것도 아니다라는 인식이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음식조차 전투적으로 먹는구나 싶었죠. PX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국군의 식문화에 대해 검색해봤어요.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매운 라면을 여러 번 출시한 나라였어요. 매운 음식 도전을 극한 도전처럼 즐기는 문화가 있었고 외국인들이 매운 음식을 먹고 쓰러져도 한국 사람들은 이 정도로는 안 맵죠? 라고 반응한다는 거였어요. 한국에서 지내면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나라는 모든 것이 엄청나게 빠른 나라였어요. 그걸 처음 실감한 건 PX에서 영화를 다운로드할 때였어요. 미국 기지에서는 보통 5분 10분 정도 걸리는 일이었는데 다운로드 시작 버튼을 누르자마자 5초 만에 완료됐어요. 벌써 끝났다고? 놀라서 물었더니 옆에 있던 한국군 병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 정도는 그냥 기본이죠. LTE로도 이 속도 나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어요. 한국은 인터넷 속도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빠른 속도가 인터넷만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한국 시내에 나가보니 이 나라가 빠름을 중시하는 이유를 더 확실히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연타하는 게 기본이었고 지하철 문이 닫히기 전에 뛰어들며 식당에서 5분 만에 식사를 끝내고 나가는 게 당연시 됐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어요. 미국에서는 뭘 해도 여유 있게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1초라도 늦으면 안 된다는 강박이 느껴졌어요. 이건 그냥 성격 차이인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훈련 중 쉬는 시간에 한국군 장교에게 물었죠. 솔직히 말해서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자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우리는 한 발 늦으면 끝나는 나라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한국이 왜 속도를 중시하는지 깨달았거든요. 1950년 한국 전쟁 때 북한군의 기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경험, 1970에서 80년대 경제 성장 속도를 늦추면 생존이 위태로웠던 시기, 그리고 현재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이 나라는 역사적으로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망하는 나라였어요. 한 번도 여유를 부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죠. 며칠 후, 저는 한국군의 긴급 출동 훈련을 볼 기회가 있었어요. 경보가 울리자마자 병사들은 3분 안에 전투복을 입고 완벽하게 무장한 채 집합했어요. 미국이라면 이 정도 속도로 움직이는 건 특수부대 수준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게 기본이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나라에서 속도는 습관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한국에서는 인터넷만 빠른 줄 알았는데 모든 게 세계 최고 속도였어요. 온라인 쇼핑은 당일 배송, 심지어 몇 시간 내에 도착하는 서비스까지 있었어요. 공무원 처리 속도도 놀라웠어요. 군대 전역 서류가 하루 만에 해결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한국에서는 1초라도 느리면 손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여유롭게 하는 게 익숙했는데 이 나라에서는 느긋하게 있다가는 도태된다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군이 강한 진짜 이유를 깨달았어요. 한국군이 화력이 강해서 강한 게 아니었어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강한 거였어요. 미사일 위협이 감지되면 한국군은 즉시 대응할 수 있었어요. 전쟁이 터지면 단 몇 시간 안에 전국적으로 동원이 가능했고 전투기, 전차, 포병 모두 순식간에 전투 준비를 완료할 수 있었어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 나라 사람들이 원래부터 빨리빨리를 기본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들에게 빠른 속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였어요. 제가 한국군과 함께 훈련하면서 가장 놀랐던 건 그들이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속도였어요. 미군도 빠르다고 생각했지만 한국군은 그 이상이었어요. 전투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실제 사격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짧았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그들의 최대 강점이었죠. 한국군의 K9 자주포가 무서운 이유는 그저 3,100문이나 된다는 숫자가 아니었어요. 이 무기를 얼마나 빠르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느냐에 있었어요. 한국군은 표적이 발견되는 순간부터 포탄이 날아가 타격하기까지의 시간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발사 준비부터 사격까지의 시간을 초 단위로 계산했어요. 155mm 포탄을 360만 발 이상 비축해둔 이유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쟁이 터지면 화력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얼마나 빠르게 그 화력을 쏟아부을 수 있느냐였어요. 한국군은 수십 년간 북한의 기습 공격에 대비해 훈련했고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대응 능력을 갖추게 됐어요. 그들에게 포탄 비축은 숫자 노름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죠. 현무 미사일이 사실상 전술핵 수준으로 개발된 이유도 이해가 됐어요. 한국은 핵을 가질 수 없었지만 핵과 맞먹는 화력은 필요했어요. 현무 미사일은 전쟁 발발 시 대량으로 즉시 발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됐어요. 미사일 하나하나의 위력도 중요했지만 동시에 수백 발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했죠. KF-21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 이유도 유사해요. 미국에서 전투기를 수입하는 것보다 자체 개발하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더 많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자국의 필요에 맞춘 전투기가 필요했어요. 특히 북한 국경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불과 40km밖에 안 된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초고속 대응 능력을 갖춘 전투기는 필수였죠. KF-21은 한국의 지형과 전략적 상황에 맞춰 개발됐고 특히 출격 시간과 무장 장착 시간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어요. 이런 모든 무기 체계가 한국군의 철학을 반영하고 있었어요.
미국은 전쟁이 터지면 이기기 위해 준비하는 나라였죠. 전 세계 어디서든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천천히 병력을 모으고 장비를 준비하고 전략을 세우고 그러다가 몇 달 후에야 본격적인 전투에 뛰어들어요. 그래도 미국은 충분한 국력과 군사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은 전쟁이 터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나라였어요. 한국에게 전쟁은 시작되는 순간 끝장날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서울이 북한 국경에서 불과 40km 떨어져 있다는 지리적 현실 때문에 한국은 첫 몇 시간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한국은 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력을 최대화하는 데 집중했어요. 미국이 한국을 동맹국으로 두고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을 동맹으로 선택해 준 거다. 처음에는 이 생각이 과장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한국군과 함께 훈련하고 그들의 능력을 직접 목격하면서 이 말이 사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미국은 세계 최강 대국이지만 세계 곳곳에서 미국과 대등하게 손잡을 수 있는 동맹국은 많지 않아요. 유럽의 나토 국가들은 미국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고 중동의 동맹국들은 미국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예외였어요. 미국 랜드 연구소에서는 한국군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한국군은 미군 없이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동맹국이다. 한국군의 포병 전력은 사실상 나토 전체보다 강하다. 한국군은 미군과 함께 싸울 때가 아니라 혼자 싸울 때조차 세계 최강 수준이다. 처음에는 이런 평가가 과장된 것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한국군과 훈련하면서 이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몸소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국군 병사들에게 말했죠. 솔직히 미국도 한국이 동맹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할걸요. 그랬더니 한국군 병사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미국도 우리 없으면 힘들죠. 근데 우리도 미국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한국은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였어요. 한국이 없었더라면 지금 동아시아는 불바다가 되었을 가능성이 컸어요. 미국이 유럽에서 나토를 중심으로 동맹 체계를 구축했다면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나토 같은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어요. 한국군이 압도적인 화력을 갖고 있어서 주변국들이 함부로 도발하지 못했고 한국군이 미국과 협력하면서 동북아 균형을 유지했어요. 또한 북한이 도발하면 한국이 단독으로도 즉각적인 보복이 가능했어요. 이게 바로 미국이 한국을 동맹국으로 둘 수밖에 없는 이유였죠. 저는 한국군과 훈련하면서 또 하나 깨달았어요. 이 나라는 방어하려는 게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한국군이 한번 전쟁이 시작되면 적을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만들 화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한국군 병사들에게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말이었어요. 우리는 군대에서 훈련받기 전에 이미 한 번 전쟁을 치른 적이 있어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11월이 되자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한국에서는 그날을 수능이라고 불렀죠.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줄임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시험이 아니라 실제 전쟁에 가까운 날이었어요. 한국군 기지에서 훈련 일정을 확인하는데 11월 중순 어느 날 공군 훈련이 전면 중단된다는 공지가 올라왔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죠. 이건 무슨 일이지? 전쟁도 아닌데 훈련이 중단된다고. 이유를 물었더니 한국군 병사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수능날이에요. 수능 듣기평가 시간이 되면 전투기가 이륙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시험 때문에 전투기가 못 뜬다고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전국적으로 모든 것이 멈추는 날이 있었어요. 수능 당일 한국군 병사들과 함께 기지 근처를 지나다가 엄청난 광경을 목격했어요. 경찰 오토바이가 수험생을 긴급 이송하고 있었고 시험장 앞에서는 학부모들이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모든 차들이 속도를 줄이고 경적을 울리지 않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어요. 한 개인의 인생을 결정짓는 운명의 날이었어요. 한국군 병사들이 말했어요. 우리는 원래 군대에서 훈련받기 전에 고등학교에서 훈련받았어요. 수능은 그냥 시험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진짜 전쟁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더 깊이 조사해봤더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나왔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오후 자율학습을 하고 중학교부터는 새벽 6시에 등교해 밤 10시까지 공부하며 고등학교에서는 평균 수면 시간이 4, 5시간에 불과했어요. 수능이 끝나기 전까지는 휴식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죠. 이건 단순한 교육이 아니었어요. 학생들에게 전투력을 키우는 과정이었어요. 저는 한국군이 왜 이렇게 끈질기고 강한 정신력을 가졌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들은 원래부터 훈련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군대에서 총을 든 게 아니라 그 전에 펜을 들고 전투를 했을 뿐이었죠. 한국군 병사들에게 물었어요. 솔직히 군대 훈련이 더 힘들어요? 아니면 고등학교가 더 힘들었어요?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솔직히 군대가 더 편해요. 군대에서는 최소한 6시간은 잘 수 있잖아요. 수능 준비할 때는 4시간도 못 잤어요. 저는 멍해졌어요. 이 나라는 학생들조차도 전투적으로 성장하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군대에 들어온다면 그들에게 군 생활은 오히려 휴식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어린 시절부터 모든 국민을 강한 사람으로 키우는 나라였어요. 수능을 준비하면서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학생들, 그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오면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전사들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제야 이해했어요. 한국군이 왜 그렇게 끈질기게 싸우는지, 한국 경제가 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한국이 왜 만족이라는 걸 모르는 나라가 되었는지. 이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생 동안 전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몇 개월을 지내면서 저는 이 나라가 충분함이라는 개념이 없는 나라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은 이미 세계 최강 수준의 군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이미 최강 수준의 화력을 가졌는데도 더 강해지려 하고 이미 압도적인 억제력을 갖췄는데도 더 강력한 전력을 구축하려 했어요. 이미 전쟁 억제력을 갖췄음에도 전쟁을 시작도 못하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죠. 어느 날 한국군 장교에게 물었어요. 솔직히 한국은 이미 충분히 강하지 않나요?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강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건 아닙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미국도 인정하는 최강 수준의 군사력인데 뭐가 더 필요한지 물었죠. 그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당하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1950년 한국 전쟁을 떠올렸어요. 그때 한국은 충분하다고 생각할 군대조차 없었고 탱크 한 대 없이 맨몸으로 싸워야 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 기억을 절대 잊지 않고 있었어요.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지만 솔직히 전쟁을 준비하는 방식이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미국은 전쟁이 터지면 이기기 위해 준비하는 나라였어요. 전 세계 어디서든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천천히 병력을 모으고 장비를 준비하고 전략을 세우고 그러다가 몇 달 후에야 본격적인 전투에 뛰어들어요. 그래도 미국은 충분한 국력과 군사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은 전쟁이 터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나라였어요. 한국에게 전쟁은 시작되는 순간 끝장날 수도 있는 문제였죠. 서울이 북한 국경에서 불과 40km 떨어져 있다는 지리적 현실 때문에 한국은 첫 몇 시간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차이가 세계 최강의 화력과 초고속 대응 능력을 갖춘 포방부를 만든 거였어요. 또한 그 차이가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교육 시스템을 만든 이유였죠. 이 나라는 모든 것이 언제 터질지 모를 전쟁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미국은 전쟁을 하면 적을 격퇴하는 전략을 세우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적을 존재할 수 없게 만드는 전략을 세웠죠. 이 나라는 절대 질 수 없는 나라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런 철학이 K9 자주포를 3,100문 이상 보유하게 만든 이유였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더 많은 자주포를 만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게 자주포는 북한의 대규모 포병 전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이죠. 한국은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K9 자주포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었어요.
그들은 전쟁이 터지면 북한의 포병 전력을 단 몇 분 안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싶어 했죠. 155mm 포탄을 360만 발 이상 쌓아둔 이유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숫자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미국조차도 이 정도의 포탄을 비축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에게 이 포탄은 생존의 문제였어요. 전쟁이 터지면 초반 며칠이 승패를 결정짓기 때문에 한국은 그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포탄을 비축해 두고 싶어 했죠. 이 포탄들은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예요. 한국군 장교들은 항상 말했어요. 우리는 처음 72시간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북한 전역을 포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무 미사일이 사실상 전술핵 수준으로 개발된 이유도 같은 맥락이었어요.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핵과 맞먹는 위력을 가진 재래식 미사일을 개발했어요. 현무5는 2톤이 넘는 탄두를 지하 100m 깊이까지 관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죠. 이건 북한의 지하 벙커를 타격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한국은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의 지휘 체계를 즉시 파괴하고 북한군의 지휘 통제 능력을 마비시키려 했죠. 이것이 바로 현무 미사일이 그토록 강력하게 개발된 이유였어요. KF-21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 이유도 독특했어요. 한국은 미국에서 F-35를 구매하면서도 KF-21을 독자 개발했어요. 왜냐하면 F-35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한국은 자국의 특수한 안보 환경에 맞는 전투기가 필요했어요. 특히 북한 상공을 제압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전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체가 필요했죠. 이 모든 무기체계는 이길 준비가 아니라 적이 도전조차 못하게 만들 준비를 위한 것이었어요. 한국은 전쟁이 발발하는 순간 그 전쟁이 몇 시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북한이 서울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 북한 전역이 잿더미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싶어 했죠.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단순히 미국의 동맹국 중 하나에 배치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신기한 나라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나라는 군대, 국민, 문화, 경제, 심지어 음식까지 모든 게 전투적으로 움직이는 나라였어요. 미국에서는 한국을 강한 동맹국이라고 부르지만 여기서 직접 살아보니 그 정의로는 설명이 부족했어요. 군대는 세계 최강급 화력을 갖추고 있고 교육은 학생들을 전투적으로 성장하게 만들며 경제는 초고속 성장으로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심지어 음식조차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매운맛을 추구하고 있었죠. 이 나라는 모든 것이 강하고 모든 것이 극한을 향해 가는 나라였어요.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군과 함께 생활하면서 저는 한국이 미국에게 가장 강력한 아군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떤 나라보다도 독립적인 나라였죠. 이제 저는 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인지, 왜 한국이 절대 지지 않는 나라인지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한국인들이 이렇게 외치는지 알게 됐어요. 대한민국 만세. 이 말이 구호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핵심 철학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한국은 충분함을 모르는 나라, 만족하지 않는 나라, 그래서 결코 멈추지 않는 나라였어요. 이 나라를 건드리는 순간 적들은 한국군과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전투적으로 살아온 한국인들과 싸워야 했죠. 미국이 한국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한국이 미국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미국과 동맹을 맺고 싶어하는 나라는 많지만 한국 같은 나라는 단 하나뿐이었어요. 한국에 있으면서 저는 매일 새로운 충격과 존경심을 느껴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나라를 적으로 돌리는 순간 후회할 기회조차 남지 않을 것이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